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도쿄 중심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던 시사 프로그램이 예고 없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천만 일본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올로 학자가 내뱉은 이 한마디가 일본 사회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승자는 한국이었습니다. 스튜디오를 얼어붙게 만든 폭로의 전말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쿄 시오다구에 위치한 메인 방송국 스튜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던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예고 없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수천만 명이 지켜보던 그 순간 일본인 지성이라 불리는 한 노학자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일본 사회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승자는 한국이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진행자는 말을 잇지 못했고 방청석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만 관련 안보 전략 그리고 중국과의 치열한 외교전 뒤에 숨겨진 참혹한 성적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주도권이 고스란히 현해탄 건너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폭로되자 방송국 전화에는 항의가 빗발쳤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방송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이 자국의 총리를 영웅으로 치켜세우며 환호하던 그 시각, 왜 이 노 교수는 홀로 일본은 망해가고 있다며 절규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일본이 놓친 그 거대한 기회를 한국은 어떻게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 경제의 냉혹한 판도 변화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 대한민국의 저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심장부에서 울려 퍼진 한국에 대한 패배 선언, 그 가슴 벅찬 진실을 확인하기 전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은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새로운 감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넥타이를 메고 도쿄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 가방 안에는 일본인들이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잔인한 진실이 들어있었습니다. 방송국 대기실의 공기는 유난히 들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스태프들의 얼굴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고 메이크업을 수정하던 진행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발언은 일본 우익들에게 일종의 복음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하겠다. 그 짧고 강렬한 한 문장이 일본 열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영광을 되찾은 듯 일본이 다시금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 중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는 환상이 도쿄의 하늘을 뒤덮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 속에서 저는 홀로 깊은 절망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스즈키 마사토 도쿄 일본 국제문제연구원에서 30년 넘게 동아시아 정세를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조국 일본을 향해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방송 시작 큐 사인이 들어오고 화려한 조명이 스튜디오를 밝혔습니다. 진행자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오프닝 멘트를 던졌습니다. 교수님, 일본이 드디어 일본다워지고 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총리의 발언이 얼마나 용기 있는 결단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일본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이 정도면 역대급 리더 아닙니까? 라며 동의를 구하는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어야 했습니다. 30년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국제 정세를 연구해 온 학자의 양심으로서 저는 그 달콤한 거짓말에 맞장구 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입을 떼자 진행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일본 정부와 언론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참혹한 성적표였습니다. 진행자는 당황한 듯 왜죠? 라며 반문했습니다. 총리가 당연한 입장을 밝힌 것 아닙니까? 동맹국으로서의 의무이자 동아시아의 균형을 지키는 일본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의 항변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본인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의도가 아닙니다. 일본이 그 말을 책임질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질 힘이 없다니요. 우리에게는 자위대가 있고 미국이라는 든든한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자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만이 침공당했을 때 공동 대응한다는 가정은 전쟁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경제도 군사력도 외교력도 그 한 문장을 떠받칠 기반이 없습니다. 저는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총리의 발언 직후 중국 외교부가 보인 반응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총리를 향해 조롱 섞인 비난을 퍼부으면서도 정작 대응 주체로는 국가 정상급이 아닌 오사카 총영사를 내세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묻자 진행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국은 일본 총리를 국가급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저 소셜미디어에서나 다룰 가벼운 대상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일본은 스스로 대국에 위치해 있다고 착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일본의 말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판도를 흔들지 못합니다. 중국도 미국도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오직 일본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 말에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불쾌하다는 눈빛들이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진행자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반박했습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총리가 그 한 문장을 던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순간마다 어떤 나라가 그것을 조용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라니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일본인들이 느낄 박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승리자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진행자가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입니까? 그 질문에 저는 준비된 첫 번째 경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관광 산업이 붕괴였습니다. 총리의 발언 직후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 여행 자제령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내 소셜미디어에는 일본 내 혐중 범죄 우려, 지진 위험 등을 이유로 일본 방문을 지양하라는 문구가 도배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권 전액 무료 취소를 허가했고 단 하루 만에 약 50만 건의 예약이 증발해버렸습니다. 50만 건이라니 정말 그 정도입니까? 진행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뒤를 이을 3대 수출 산업이라며 공을 들였던 관광업이 순식간에 반토막 난 것입니다. 예상 손실액만 4조 엔 이상.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 붕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 예약을 취소하면서 그 수요가 어디로 향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일본행 비행기가 텅텅 비는 동안 한국행 예약은 전년 대비 40% 이상 폭증했습니다. 중국 최대 여행 플랫폼의 추천 여행지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료칸과 호텔이 파리만 날리는 동안 한국의 백화점과 명동, 그리고 지방, 도시들은 몰려드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만히 있던 한국이 일본이 잃은 돈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일본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동안 한국은 그 옆에서 떨어진 과실을 줍고 있습니다. 아니, 줍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바구니째 가져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면 그들은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충성 고객이 됩니다. 드라마, 음악, 패션, 음식, 이것들은 일본의 관광 산업을 근본적으로 갉아먹는 무기입니다. 과거 일본이 가졌던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라는 타이틀은 이미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문화, 이미지, 서비스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흔들리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이득을 챙긴 거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짙게 묻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광 산업은 그저 예고편일 뿐 진짜 거대한 지각 변동은 안보와 경제 구조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일본이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진행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비겁하게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면
우리도 한국에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그 한마디는 일본 사회가 현재 얼마나 현실 감각을 잃어버렸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바로 한국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진행자는 격앙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왜 하필 한국입니까? 차라리 미국과 더 강하게 협력해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리가 참전이라는 위험한 단어까지 꺼낸 이유는 결국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대만과의 결속을 다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짝사랑이자 착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총리의 발언 직후 미국 국무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을 보셨습니까? 단 한 줄이었습니다. 모든 관련 당사국은 신중하고 절제된 행동을 해야 한다. 지지도 없었고 칭찬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일본을 외면한 대응이었습니다. 심지어 대만조차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오히려 일본에게 신중함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미국에게도 선택받지 못했고 대만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본이 붙잡아야 할 유일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바로 한국입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일본은 보복을 논할 처지가 아닙니다. 한국이 얻는 반사 이익은 일본이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국 관광객이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고 한국의 관광 유통, 숙박업이 수혜를 보고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산되는 흐름, 이것을 일본이 억지로 막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중국에게 경제가 흔들릴 때 일본의 빈자리를 가장 빠르게 채워줄 수 있는 시장은 한국뿐입니다. 실제로 일본 관광객 중 한국인의 비중은 중국인 다음으로 높고 노선 회복 속도는 세계 1위입니다. 중국이 문을 닫으면 일본 지방 경제를 살려줄 유일한 손님은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적대한다고요?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경제보다 더 무서운 현실은 안보에 있습니다. 제가 결정적인 사실을 털어놓자 스튜디오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중심축으로 아시아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경제안보 협력은 이번 사태를 통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를 안정화하는 데 있어 미국은 일본보다 한국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우리가 70년 동맹국인데 한국이 더 필요하다니요? 저는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주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적대하면 미국은 더 확실하게 한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직접 나서지 않아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를 얻은 셈이니까요. 한국 해군이 스시마, 해협과 황해라는 두 길목을 쥐고 중국을 꽉 틀어막아준다면 미국은 남중국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 이보다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전략적 배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것입니다. 일본은 후방 지원 기지가 되고 한국은 전방 억제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하고 물자를 지원하는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총을 들고 최전선에 서는 것은 한국입니다. 위급할 때 미국 대통령이 가장 먼저 전화를 걸 나라는 일본 총리 관저가 아니라 한국의 용산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그저 보고서의 참조, 국가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진행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최근 승인받은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한국은 이 거대한 바다에서 핵잠수함을 운용하며 중국 해군을 직접 견제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낀 일본은 핵추진 잠수함 하나 없는 회색 지대로 남게 됩니다. 미국의 해구사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실질적인 작전 능력에서 일본은 한국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힘을 과시하려다 망신만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리의 발언 직후 무장한 중국 해경선 4척이 센카쿠 열도 주변을 침범했습니다. 완전한 무력 시위였습니다. 진행자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중국이 도발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무장한 중국 해경선이 버티는 동안 일본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법적 제약에 묶여 머뭇거렸고 자위대는 출동 명령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정치권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서로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일본은 신중했던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이 약해서가 아니라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는 시스템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중국 해경선이 스스로 물러갈 때까지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 과정에서 일본은 완전히 혼자였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한 줄이 성명도 내지 않았고
대만은 침묵했습니다. 일본이 기대던 두 축이 동시에 멀찍이 떨어져 상황만 지켜봤습니다. 중국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일본의 대응 속도, 정치적 혼란, 미국의 개입 여부를 전부 데이터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겠죠. 일본은 충돌 상황에서 먼저 움직이지 못하는 나라다. 국민들의 분노가 총리에게 쏟아지자 총리가 선택한 방법은 더욱 최악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독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센카쿠에서 중국에게 밀린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만만한 한국을 상대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려는 전형적이고 비겁한 정치적 술수였습니다. 진행자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저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지금 상대는 중국이고 문제는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입니다.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협력이 절실한 한국을 자극해서 적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일본은 지금 적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맞서기도 벅찬 상황에서 한국마저 적으로 돌리면 일본은 사면초가에 빠집니다. 센카쿠 침범 사건은 일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힘이 약한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본의 외교적 고립이 드러난 것입니다. 위기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 외면해온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오히려 눈과 귀를 막고 국민들의 반한 감정을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미국과 더욱 밀착하며 동북아 안보의 핵심 키를 쥐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진행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밖에서 한국은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일본을 떠날 준비를 마친 기업들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기절하실지도 모릅니다. 진행자는 신중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외교와 안보가 불안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본 체력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고 기술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번 사태가 정말 경제 붕괴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저는 서류를 덮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니란 생각이 바로 일본을 병들게 한 원인입니다. 문제는 체력이 아닙니다. 일본 경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중국과의 갈등은 그 붕괴를 앞당긴 촉발점이 된 것뿐입니다.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일본 산업의 기반을 보십시오. 전력 비용은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수급은 늘 불안정합니다. 반면 정부의 규제 혁파 속도는 OECD 최하위권입니다. 기술 인력은 고령화로 줄어들고 있고 지방의 공장들은 낡은 설비를 교체하지 못해 간신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일본 재계가 지난 10년간 정부에 끈질기게 호소해 왔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묵살했고 기업들은 지쳤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이미 이 사태가 터지기 훨씬 전부터 일본 밖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가 당황했습니다. 일본 밖에서 길을 찾는다니요? 기업들이 조국을 떠난다는 말입니까? 기업에게 조국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 중국 사태는 이미 시작된 이탈을 가속화했습니다. 총리의 발언 이후 일본은 국제적으로 대만 유사시 전쟁 개입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이 치명적입니다. 공장에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정학적 긴장도 상승, 공급망 취약성 증가, 미국의 투자 우선순위 하락, 여기에 지진과 노후, 인프라 리스크까지 일본은 기업하기에 너무 위험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정말 일본을 떠나고 있다는 건가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옆나라 한국입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스캔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4곳을 검토합니다. 미국, 대만, 동남아, 그리고 한국. 그런데 조건을 하나씩 비교하다 보면 흥미롭고 잔인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 말입니까? 미국은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인건비, 전력비, 공사비가 천문학적이고 환경 규제 허가에만 몇 년이 걸립니다. 대만은 어떻습니까? 일본과 똑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노리고 있는데 굳이 화약고로 들어갈 기업은 없습니다. 그럼 동남아는요? 인건비는 싸지만 첨단 반도체 기반을 구축하기엔 기술력과 전력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단 하나의 정답이 있습니다. 진행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설마 한국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의 안정성은 일본보다 월등히 높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인력들이 매년 쏟아져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교육과 연구 생태계는 이미 완비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의 공급망 전략의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첨단 기술의 핵심 파트너로 설정 중입니다. 설비 투자 속도, 부지 승인 속도, 인허가 속도 모두 세계 최강입니다. 일본에서 공장 하나 짓는데 7년 걸릴 일을 한국에서는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서 23년이면 끝내줍니다. 기업들이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는 건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이 한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진행자가 믿기 힘들다는 듯 물었습니다. 저는 팩트를 들이밀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혹시 2019년 한국과의 무역 분쟁을 기억하십니까?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을 규제했었죠.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말입니다. 당시 일본은 의기양양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며 자신만만했죠.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90%를 불화폴리이미드도 90%를 독점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일본 내에서는 우리가 한국을 길들였다는 오만한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일본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일본 기업들도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정치가 경제를 인질로 삼으면 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거대 고객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판단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간섭을 피해 안전하게 한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아예 공장을 한국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라고 말이죠. 진행자가 멍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 직접 투자와 현지 생산, 기지 설립을 추진하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구체적 사례를 들었습니다. 도쿄오카공업 TOK 경기도 평택시에 100억 엔 이상을 투입해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지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일본 생산을 줄이고 한국 생산을 늘린 겁니다. 이비덴 그라파이트는 포항시에서 인조 흑연 생산을 2배로 늘렸고 도쿄일렉트로는 한국의 테크놀로지 센터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이데미치코사는 오산시에 일본 외 첫 단독 연구개발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9년 무역 규제 사태가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한국 탈출을 부추긴 셈입니다. 2024년 기준 일본의 한국 투자액이 전년 대비 375% 폭증했습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일본 기업들은 이제 일본 정부보다 한국 시장을 더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갈등이 한국의 산업 경쟁력만 키워준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간과한 것 바로 한국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와 기술력입니다. 일본이 수도꼭지를 잠그자마자 한국은 당황하지 않고 보란듯이 국산화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규제한 3대 핵심 소재 모두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기업 솔브레인이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뽑아냈고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불화폴리이미드를 대체했습니다. 심지어 절대 불가능하다던 포토레지스트까지 동진 세미케미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일본의 무기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건가요? 무력화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은 독점 지위를 잃었고 최대 고객인 한국 기업들은 이제 일본 제품이 없어도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의 수출 규제는 일본 역사상 최악의 외교적 경제적 패착이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다 한국을 기술 자립국으로 만들어 주었고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만 갉아먹었습니다. 앞으로 일본 기업이 해외 이전 가속, 기술 유출, 일본 내 산업 공동화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세계 공급망의 중심지로 더욱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건 한국이 일본을 뺏어간 게 아니라 일본이 스스로 밥상을 걷어찼고 그 결과 한국이 주인이 된 것뿐이군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흐르는 물을 막으려다 댐이 터진 격이죠. 진행자가 억지로 침착함을 찾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 본질로 돌아가서 중국 입장에서 일본이 완전히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중국도 일본 시장을 무시하진 못할 텐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일본 시장이 구매력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 중국이 일본을 향해 전면전 수준의 위협을 가하고 있을까요? 중국 관영 매체와 군 당국은 반격할 준비가 끝났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협박성 발언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국은 일본을 필요한 파트너가 아니라 대체 가능한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중국이 그리는 새로운 아시아 지도에서 일본은 지워지고 있고
그 빈칸을 한국이 채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일본을 패싱하고 한국과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을 아주 냉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그리는 새로운 아시아 지도를 보면 일본이 왜 패싱당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지도에서 일본이 자리는 비어 있거나 점선으로 희미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진행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새로운 아시아 지도라니요? 중국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급망 지도를 말하는 겁니다. 제조의 거점은 당연히 중국 본토입니다. 에너지와 자원은 중동과 러시아에서 가져옵니다. 금융과 통화의 축은 여전히 미국을 주시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공급원이 남아 있습니다. 진행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기술 공급원만큼은 당연히 일본 아닙니까?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의 제국인데요. 네,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20세기에는 그랬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과거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실제로 구매하고 있는 첨단 기술의 출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산 스마트폰이 그 화려한 화면은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전기차 굴기, 그 심장인 배터리 기술은 누가 장악했습니까? CATL이 컸다지만 여전히 고성능, 하이엔드 시장은 한국 3사가 쥐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그렇게 따라잡고 싶어했던 조선업의 고부가 가치 기술, 예를 들어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까지 한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중국이 보기에 늙고 느리고 결제만 수십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일본 기업 대신 빠르고 영리하며 결정하면 바로 실행하는 한국 기업이 훨씬 효율적인 기술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비즈니스는 냉정합니다. 일본 제품 대신 한국 제품을 선택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이미 중국이 수입하는 첨단 중간재의 비중을 보면 한국산이 일본산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총리의 참전 발언 이후 이격차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보다 더 소름 돋는 변화는 외교 무대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에서 가장 민감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총리의 독도, 즉 다케시마 관련 발언 기억하십니까?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에 밀리자 국내 여론을 달래기 위해 뜬금없이 한국의 영토 문제를 건드렸던 그 사건 말입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게 왜요? 그 발언 직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이례적인 논평을 냈습니다. 일본의 발언은 역사를 부정하는 악성 언행이라며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다케시마는 일본과 한국 간의 문제인데 왜 제3자인 중국이 나섭니까? 중국은 원래 타국의 영토 분쟁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중국이 원칙까지 깨가며 일본과 한국의 갈등에 개입했다는 것,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한국의 편을 들어줬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중국이 한국을 자기 편으로 확실히 끌어들이겠다는 신호입니다. 일본을 철저히 고립시키면서 동시에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 영토, 주권을 지지한다. 그러니 우리와 경제적으로 계속 함께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저는 더욱 심각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싱크탱크 내부 문건에 따르면 그들은 현재 여행, 소비, 투자 모든 분야에서 한국 우회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우회 시나리오요? 그게 뭡니까? 일본을 거치지 않고 한국을 통해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을 한국으로 돌리고 일본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일본과 하던 기술 제휴를 한국 기업과 맺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군사적으로 일본을 굳이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본을 동아시아 전략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그 빈칸을 한국이 채우도록 놔두면 자연스럽게 일본은 말라 죽기 때문입니다. 진행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과 한국이 우리 몰래 협력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협력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일본 배제 전략이 한국에게 거대한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일본을 때리는 동시에 일본이 스스로 쓰러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가만히 앉아서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형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관광이 막히면 중국인들은 한국으로 갑니다. 일본 기업이 리스크로 흔들리면 한국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일본이 외교적으로 고립될수록 미국은 한국을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진행자가 입술을 깨물며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중국과 싸운다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중국이 우리를 상대조차 안 하고 우리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탁상 공론을 벌이는 동안
베이징에서는 일본을 뺀 새로운 동아시아 지도가 그려지고 있고 그 지도의 중심축 중 하나는 분명히 한국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중국과 대등하게 경쟁한다고 착각하지만 이미 판에서 밀려났습니다.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침통함을 넘어 공포감마저 감돌았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모든 기반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일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아직 지칠 회원국이기도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일본이 가진 자산은 여전히 막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방향과 속도입니다. 누가 올라가고 있고 누가 내려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진정한 의미의 풀세트 국가에 가장 가까운 곳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풀세트 국가라면 모든 것을 갖춘 나라를 말합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제조업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를 모두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에서는 K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그리고 잠수함까지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문화에서는 드라마, 음악, 영화, 웹툰까지 전 세대와 전 연령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출 실적이 정말 의미가 있나요? 진행자가 애써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K 전차는 폴란드가 샀고 K9은 몇몇 나라가 샀을 뿐 아닙니까? 저는 구체적인 수치로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완벽을 외치며 무기 수출 연건을 기록할 때 한국은 실전성을 증명하며 10개국과 계약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호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세계 4위를 넘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관광에서는 어떻습니까? 중국, 동남아, 중동, 심지어 일본인까지 끌어들이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진행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코로나 이후 반등 효과 아닙니까?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일시적이라면 왜 일본인 방문객이 300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늘었을까요? 저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 여행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도쿄의 번화가인 시노쿠보는 주말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화장품을 쓰고 한국 음악을 듣는 것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던 일본 청년들이 이제는 한국을 세련되고 쿨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변화입니다. 기술 분야는 더 심각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서 한국이 아시아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3 메모리, SK하이닉스의 차세대 AI 반도체가 엔비디아와 AMD 같은 글로벌 AI 칩 기업들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진행자가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메모리 분야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시스템, 반도체나 소재는 여전히 우리 일본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소재를 만들던 일본 기업들이 지금 한국의 공장을 짓고 있다니까요. 일본의 기술력이 한국의 생산력 안으로 흡수되고 있는 겁니다. 동맹 관계에서는 또 어떨까요? 미국과의 군사경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고 쿼드 플러스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이 사실상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없이는 중국 견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의 위상은 절대적입니다. 진행자가 못마땅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여전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동맹입니까?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이자 능력입니다. 2024년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전년 대비 8.2% 증가했습니다. 미국과는 안보 동맹을 강화하여 핵잠수함까지 용인받으면서 동시에 중국과는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고도의 균형 외교를 성공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눈치 보느라 중국 시장을 다 잃었고 중국 눈치 보느라 미국에게도 확실한 대접을 못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한국의 줄타기는 위태로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나라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APC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대립하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하며 의제를 주도했습니다. 진행자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일본이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아시아의 리더로서 강대국들 사이를 조율하던 과거에는 일본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주연 배우가 바뀐 것입니다. 진행자가 자존심이 상한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흔들릴수록 한국은 더 완성형 국가가 되어간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교수님, 일본에게 남은 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겁니까? 저는 마지막 파트를 위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 일본이 선택해야 할 최후의 그리고 유일한 생존 전략을 말해줄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에게 남은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저는 비장한 심정으로 손가락 두 개를 펴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을 끝까지 경쟁자로만 보고 억지를 부리다가 천천히 말라 죽는 길입니다. 시장, 인재, 기술, 외교적 지위까지 모두 빼앗길 때까지 자존심만 내세우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비록 주도권은 한국에게 넘겨주더라도 최소한 아시아의 두 번째 축이라는 지위라도 지켜내는 길입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축이라니, 그럼 우리는 한국의 보조 역할이 된다는 건가요? 영원한 2등이 되라는 말씀입니까? 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라도 반드시 한국이 일본이 편에 서게 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지 못하면 일본은 고립된 섬나라로 전락할 것입니다. 진행자가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니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15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나갔고 일본이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 상황을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997년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를요. 그때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이 완전히 망할 거라며 비웃었고 가장 먼저 자금을 회수해 한국을 벼랑 끝으로 밀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한국 경제의 종말을 떠들며 조소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금을 모으고 기업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썩은 살을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죽을 힘을 다해 체질을 개선하고 삼성과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는 동안 일본은 무엇을 했습니까? 전자산업 세계 1위라는 과거의 달콤한 꿈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날로그에 집착하고 도장 문화와 팩스를 고집하며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일본은 평화에 안주했고 그 대가로 3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매일매일 전쟁 같은 경쟁 속에서 더 강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한국은 잠을 줄여가며 뛰었습니다. 인정하기 어렵고 자존심 상하겠지만 그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 자체가 무거워져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카메라는 말없이 고개를 떨군 진행자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진행자가 숨을 길게 들이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일본이 중심이라고 믿어왔거든요. 중국과 맞서도 이길 수 있다고. 동아시아의 진정한 주인은 여전히 일본이라고 그렇게 세뇌당하듯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수님이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벌거벗은 임금님이었군요.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분노할 겁니다. 왜 신성한 방송에서 한국 찬양을 하느냐? 왜 일본을 깎아내리느냐고 전화가 빗발치겠죠.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감정을 저도 이해합니다. 저 역시 젊을 때 소니의 워크맨이 세계를 휩쓸고 도요타가 미국의 도로를 점령하던 시절을 봤으니까요.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는 오늘 방송의 결론이자 제학자적 양심을 건 마지막 문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분노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다면 배워야 합니다. 그 대상이 미국이건 유럽이건 심지어 우리가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한국이건 말입니다. 진행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깨달음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가볍게 치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정하는 건 굴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본이 절대 듣고 싶지 않았던 현실,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진실을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뒤처진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하나뿐입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잘된 나라를 인정하고 왜 잘 됐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따라갈 수 있는 부분부터 겸허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본을 미워하면서도 일본의 기술을 배웠고 일본의 시스템을 분석했고
결국엔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대로 해야 할 차례입니다. 일본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한국을 시기하거나 무작정 혐한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속도를 배우고 한국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배우고 한국의 유연한 외교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일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행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침묵 후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인 것 같네요.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정말로 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송 종료를 알리는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는 더 이상 누구도 반박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선택해야 할 길은 너무나 선명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년간 동아시아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이 진정한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본의 앞길은 이제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경쟁자로 보고 질투할 것인가, 아니면 배울 점이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갈 것인가. 선택은 일본의 몫이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카메라의 불이 꺼지고 방송은 끝났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짐을 챙겼습니다. 진행자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아팠지만 고마웠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눈빛만은 진지했습니다. 방송국을 나서는 길, 도쿄의 밤하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위태로움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불을 밝히고 있을 한국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 역동적인 에너지가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조국 일본이 그 에너지를 배워 다시 한번 힘차게 뛰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후 일본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그날 제가 던진 충격, 요법이 일본을 살리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일본의 심장부에서 똑똑히 증명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은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아니 모두가 우러러봐야 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고 결국엔 승자가 된 대한민국의 모습에서 여러분도 큰 자부심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눈부신 성장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흘린 땀방울이 모여 만든 기적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벅찬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